안녕하십니까. KB증권 리서치본부 이은택입니다. 오늘은 12월 주식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난달, 지지난달에 했던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실적 장세 이국면이 올해였죠. 올해 실적 장세 이국면, 반도체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저희들은 금융주, 일부 소비재 이런 쪽으로 갈 거라고 했는데 금융주가 특히 이제 실적이 좀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 국면도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원래대로 하면 역금융 장세, 즉 하락장이 시작이다. 근데 이제 역금융 장세라고 하면요, 경기나 이익이 꺾이는 게 아니라 경기나 이익은 여전히 좋아요. 오히려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한, 과열을 막기 위한 긴축이 나오는 것들이 이 PER, 밸류에이션을 빼는 것, 그게 바로 하락장의 시작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번에는 긴축이 있어야지 역금융 장세가 시작이 되는데 긴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역금융 장세가 오기 전에 이 버블 장세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게 커져야, 분모가 커지면은 전체 값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긴축이 돼야 되는데 긴축이 없다. 오히려 금리 인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버블 장세라는 게 펼쳐질 거다. 근데 버블 장세가 이제 우리한테 좀 익숙한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면 과거에 버블 장세라는 게 생긴 적이 거의 없거든요.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왜냐면 긴축해야 될 자리에서 완화 정책이 나오니까. 그 과잉 완화가 있어야만 버블 장세로 가는데 과잉 완화가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2번의 사례가 있는데 그걸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2021년입니다. 그렇죠. 이때도 이제 이제 긴축하려나 봐 그러면서 주가 하락을 했었는데 긴축이 나오지 않았죠. 긴축이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한 번 더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뭐야 이거 금리 인하가 아니죠. 이제 완화 정책이 나왔죠. 노숙자 텐트총 과잉 완화가 나오면서 한번 주가가 더 갔던 사례입니다. 이때 전체 코스피 지수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오히려 소폭 하락했죠. 소폭 하락했는데 왜 하락했냐? 대형주였던 우리나라 이제 가장 시총이 큰 세계 업종이죠. 반도체 꼴찌, 건강관리 꼴찌에서 2등. 이게 이제 그때 백신 붐이 막 끝났을 때였죠. 자동차 마이너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대형주들을 빼고 나면은 오히려 아웃퍼폼했죠. 얘네만 빼고 아무거나 사도 코스피를 이기는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지수는 별로 좋지 못했던 이유는 대형주가 별로 안 좋다. 저희는 앞으로 장이 이런 거가 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대형주는 전반적으로 퍼포먼스가 좀 부진한 가운데 중소형 성장주들이 좀 좋은 그런 장세를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 이제 뭐 중소형 성장주라든지 메타버스 관련주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1999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2021년에 저번 달에 살짝 말씀드렸으니까요. 저번 달에도. 99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저번 달에 좀 말씀드렸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과잉 완화. 이때 금리 인하죠. 98년도 3분기에 과잉 완화 정책이 바로 닷컴 버블을 불렀어요. 이때 금리 인하를 왜 하냐 이렇게 보면은 러시아 모라토리엄 사태가 터지면서 LTCM,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망했어요. 투자 회사죠. 이건 그때 당시에 이제 블랙숄츠 모형을 만들었던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3명의 교수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였어요. 그래서 거의 리스크는 없으면서 리턴을 극대화시킨다는 걸 전략을 짜고 있었죠.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겠다. 90년대 말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죠, 이 펀드에. 근데 국채가 망하는 러시아 모라토리엄 사태가 터진 이후로 이게 파산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거에 대한 공포가 너무 큰 나머지 뭘 했냐면은 긴급 금리 인하라는 걸 했습니다. 긴급 금리 인하라는 거는 우리가 원래 FOMC 때 금리 결정하잖아요. 근데 FOMC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인하를 하는 걸 우리가 긴급 금리 인하를 해요. 라고 합니다. 저희가 2022년 3월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죠. 팬데믹 때.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그 이후로도 2차례 더해서 총 3번의 금리 인하를 2개월 동안 합니다. 2개월 동안 3번의 금리 인하를 급박하게 했죠. 근데 이건 명백하게 과잉 완화였어요. 왜냐면 이때 문제는 단순히 유동성 문제였거든요. 이게 뭐 LTCM이 파산해서 글로벌 IB들 유수의 이제 월가 이제 IB들도 인베스트먼트 뱅크들도 망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단순히 유동성의 위기인 거지 그 글로벌 IB들이 근본적으로 무슨 뭐 방만한 경영을 했거나 뭐 이런 거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케고스나 SVB 사태랑 비슷해요. 재작년에 있었던, 작년에 있었던. 이거는 그냥 지급 보증해주면은 더 이상 유출되는 것만 막으면은 리퀴디티, 유동성이 부족한 사태만 막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3번의 금리 인하로 대응하니까 너무 과잉했던 거죠.
그 다음부터 주가가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닷컴 버블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90년대 중후반이 닷컴 버블이죠 라고 할 텐데 그 대답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대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금리 인하가 있기 전인 98년도까지만 해도 S&P 500하고 나스닥이 큰 성과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거의 성과 차이가 없어요. 그러던 것이 기술주가 날아가기 시작한 게 바로 이때죠. 이때 기술주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금리 인하 직후라는 거죠. PER 밸류에이션도 볼까요? 퍼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이때 97년, 98년까지는 대체적으로 25배에서 30배 사이의 박스권에서 움직였을 뿐이에요. 아까 주가는 거의 3배 갔잖아요. 그죠? 그동안 밸류에이션 그대로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실적 장세인 거예요. 버블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버블이 없어요. 실적 장세가 펼쳐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바뀐 게 금리 인하하고 나서. 그쵸? 금리 인하하고 나서 25배에서 75배까지 PER이 날아갑니다. 이게 바로 닷컴 버블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잉 완화가 버블 장세를 불렀다는 게 이런 데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도 근데 비슷해요. 지금도 근 2년 동안 나스닥 지수가 거의 2배 이상 올랐죠. 2배 오르는 동안 2배 가까이 올랐죠. 2배 오르는 동안 이 PER 보시면요. 12개월 선행 PER을 보면은 제자리예요. 그래서 뭐 버블 경고가 있고 이렇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버블이 없죠. 버블이 없다라기보다는 버블이 더 커지진 않았죠. 그렇죠? 이건 실적 장세였던 거예요. 명확히. 그래서 저희가 실적 장세 이렇게 그동안 불러왔죠. 이런 그 과잉 완화는 버블 장세를 부르고요. 버블 장세는 이 실적이 빈약한 성장주가 주도해서 오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좋은 애들은 무조건 사야겠죠. 근데 그런 애들이 희소해지고 대신 주가는 대부분 밸류에이션 확장을 가지고 간다.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2021년 버블 장세 때 메타버스를 우리가 왜 상상하게 됐을까? 언택트 시대에 살았던 경험들이 확장돼서 메타버스를 우리가 상상하게끔 만들었던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AI가 일어나는데 지금까지는 AI 투자 관련주, 하드 AI만 잘 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많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까? 이거에 대해서 주가 간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드 AI 소프트웨어 이게 그동안은 뭐 반도체 있잖아요. 뭐 TSMC 아니면 뭐 엔비디아, 우리나라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워낙 이익이 좋으니까 다른 것들까지 굳이 이익 가는 애들 사면 되지. 다른 것까지 확장해서 막 사서 이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조금 이익이 얘네들이 약간 슬로우 다운 느려지고 있죠. 그러면서 자금이 이동하면서 소프트 AI 활용한 쪽으로 주가가 가고 있다. 이미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미국장에서나 한국장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죠. 뭐냐면은 저희가 하드 AI 3대장이라고 이런 보신 TSMC, 엔비디아, 브로드컴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은 최근 주가가 계속 뭐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소프트 AI를 활용한 기업들이죠. 테슬라, 팔란티어, 엠로빈 이런 애들은 주가가 뭐 엄청나게 뛰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금리 인하 이후에 자금의 흐름들이 밸류에이션 확대로 가고 있다. 물론 테슬라도 좋은 회사고 팔란티어 뭐 다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업들의 이익이 내년도 내후년에 급증할 거냐? 그렇게 보기 힘들어요. 물론 늘긴 늘 거예요. 늘긴 늘겠지만 우리한테 좀 익숙한 테슬라 갖고 얘기해 볼까요? 자율주행에 성공하고 결국엔 저는 이런 것들이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쪽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내년이나 내후년 이익을 늘릴 거냐라고 하면 그럴 가능성은 좀 별로 없다.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애들은 밸류에이션 확대로 주가가 올라가는 실적이 빈약한 성장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99년도를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하니까 99년도도 한번 볼까요? 똑같아요. 지금의 AI 투자가 지금까지 주가를 이끌었다면 일단은 하드 인터넷이죠. 하드 인터넷 시대. 그러니까 닷컴 버블의 대장주가 누구냐? 그러면 대표적인 게 시스코죠. 시스코 주가가 지금 엔비디아랑 거의 비슷해요. 지금도 엔비디아가 거의 AI 칩을 만들고 있죠. 시스코가 그 당시에 거의 그 인터넷 장비는 거의 시스코가 독점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과정 구조로 혼자 잘 나가고 있었어요. 엔비디아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실제 주가 보시면은 사실은 그 전까지는 거의 여기 점선이죠. 시스코 주가 거의 매년 2배 가까이 주가가 갑니다. 그렇죠? 2배 가까이 주가 가고요.
근데 이 금리 인하 이후에 99년에 상황이 바뀌어요. 소프트 인터넷 시대. 똑같죠. 뭡니까? 인터넷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까? 그런 주식들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때 당시에 1등이 퀄컴이었어요. 퀄컴은 뭐 하는 기업입니까? 네, 무선통신칩 만들잖아요. 그렇죠? 99년에 무선통신칩이 있었을까요? 있긴 있었지만 사용처가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이죠. 하지만 이런 꿈들, CDMA 2000, 뭐 IMT 2000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휴대폰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꿈을 자극한 거죠. 물론 이때 꿈꿨던 게 현실화돼요. 언제 현실화됩니까? 2009년도에 아이폰 나오면서 2008년, 9년부터 10년 이때부터 점점 현실화되고 이렇게 되죠. 하지만 이때 실제로 이익은 이때 없었고 20년치 이익을 다 끌고 오죠. 그러니까 26배 오르는 거예요. 27배. 언제 올랐냐? 이때 올랐죠. 이때 언제입니까? 금리 인하, 그렇죠? LTC는 금리 인하 하고 나서부터 세상이 쫙 바뀐 거예요.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탑 10에 있는 기업들 보면은 벨사인, F5, 넥터스 우리한테 좀 다 생소한 기업인데 대부분 인터넷 이 서비스라든지 솔루션 뭐 이런 것들, 컨설팅, 뭐니까 소프트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소프트 인터넷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상승률 상위를 차지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거의 똑같은 게 아까 소프트 인터넷이 최근에 주가 잘 간다고 했죠. 언제부터 잘 갔습니까? 그동안은 재미없었어요. 지난 2년 동안 여기 투자했으면은 2022년에 투자한 이후로 수익이 난 게 없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언제 올라갑니까? 9월 달부터. 9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50bp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죠. 네.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흐름들이. 근데 이제 미국 증시 얘기해서 이제 한국 증시로 한번 넘어와 봅시다. 한국 증시는 소프트웨어 AI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국 증시가 또 퍼포먼스가 그렇게 별로인 이유 중에 이런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좀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1999년 닷컴 버블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닷컴 버블 당시에도 인터넷 기업은 오직 미국에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없었고 다른 나라에도 변변한 인터넷 기업 하나 없었어요. 대부분 미국이 갖고 있었죠. 경제도 비슷해요. 이때 일본은 91년부터 버블 붕괴가 되면서 잃어버린 20년이 막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네마리용도 외환 위기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와 있었어요. 유럽도 뭐 이제 러시아 모라토리엄 때문에 이제 돈 떼인 것하고 이제 EU로 출범하냐 마냐 이런 걸로 갈등이 굉장히 심하면서 또 독일이 통일되고 이러면서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유럽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오직 미국만 경기가 굉장히 견조했죠.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로만 10수년간 돈이 막 쏠려 들어갔죠. 거의 똑같죠. 네. 또 게다가 인터넷 기업도 미국밖에 없으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1999년에 변변치 않은 인터넷 기업 하나 없었던 한국 증시도 닷컴 버블의 광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예. 이름은 저도 뭐 이름만 들어본 기업도 꽤 많아요. 새로운 기술, 뭐 한통프리텔, 하나로통신, 핸디소프트, 대양예시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그때 풍미했던 막 150배에서 200배까지 주가가 간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예, 뭐 이런 것도 재미있죠. 4배, 5배 가는데 왜 내놨습니까? 이런 얘기 할 텐데 보세요. 12월에 상장했죠. 2000년 1월에 우리나라는 버블이 꺾였으니까 한 달 동안 4배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런 기업이 그럼 인터넷 기업이었냐? 대부분은 아니었죠. 근데 밸류 확대로 그런 것들이 버블을 갔던 거죠. 지금도 이제 한국에서 AI 소프트 활용한 어떤 기업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기업들이 이제 뭐 인터넷에 나와요. 이게 저희 추천 종목은 아니고요. 인터넷에 저희가 찾아서 사람들이 소프트 AI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이 뭐가 있나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일개 수익률을 보면은 대부분 상당히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1개월 수익률이냐면 저희가 연간 정말 낸 게 그 한 달 전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수는 굉장히 재미없지만 업종은 비슷하게 좀 흘러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소프트 AI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AI를 활용한 기업이라는 뜻이고 그렇게 보면 아까 소프트웨어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삶의 영역인 뭐 자율주행 우주 로봇 이런 것들도 저희들은 다 포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저번 달에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직 맛박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과잉 완화는 버블 장세를 만들어요. 그리고 버블 장세는 실적이 빈약한 성장주가 이끌어요. 밸류에이션 확대로 이끌죠. 밸류에이션 버블이 이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블은 반드시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는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미국 기업이 아까 말한 것처럼 좋죠. 미국에 AI 기업들이 있죠. 다른 나라는 없어요. 하지만 이건 맞는 얘기지만 이건 펀더멘탈에 대한 얘기인 거고 밸류에이션을 까먹으면 안 돼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어떻습니까? 그래서 미국 증시는 저 위까지 밸류에이션이 가는 거죠. 물론 저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죠. 그럼 언제 이게 붕괴할 거냐? 저희는 긴축이 붕괴를 시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물가 시대와 고물가 시대. 얘기 많이 했죠. 저물가 시대 때는 언제? 실업률이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가면 하락한다.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올 여름에도 금리 인하니까 주가 하락할 거야. 그 얘기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얘기예요. 실제로 지난 40년 동안 저물가 시대는 금리 인하할 때 항상 주식시장에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게 사실 논리상으로는 좀 이상한 어색한 말이죠. 금리 인하에서 돈을 푸니까 주가가 하락한다. 말이 됩니까? 돈을 푸니까 주가가 하락장이 시작됐다. 말이 안 되죠. 금리 인하에서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도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금리 인하를 한 거고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위험선호도가 후퇴하면서 주가가 빠진 거죠. 그렇죠? 저물가 시대는 어쨌든 뭐 그래서 금리 인하해도 어쨌든 금리 인하하면 주가 하락한다고 그래도 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물가 시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60년대에서 80년대 중반까지 보면 언제 하락합니까? 하락장은 모두 긴축 시작될 때. 긴축이 시작되면은 하락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물가 시대냐? 고물가 시대죠. 2% 물가로 다시 내렸는데 무슨 고물가 시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expectation,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구글 트렌드에서 인플레이션 검색량을 보잖아요. 예, 물가는 이 시대 때처럼 2%에 내려왔지만 검색량은 훨씬 더 높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도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엄청난 컨선, 어떤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버블은 모두 긴축이 붕괴시켰어요. 한번 2000년, 99년도 버블 붕괴, 2000년 버블 붕괴 한번 볼까요? 이때도 계속 이제 버블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린스펀 당시 연준 의장이 계속 경고해요. 인플레 경고. 근데도 시장 어떻게 합니까? 통화 정책 급격하게 긴축 안 할 거야라고 계속 잘못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린스펀이 계속 얘기해요. 금리 인하 강력 시사. 그 다음 달 금리 인하 거듭 시사. 그 다음 달 인플레 재경고. 그러니까 드디어 바뀌어요. 생각이. 큰 폭 금리 인상 예상대로 바뀌어요. 시장 컨센서스가. 50bp 금리 인상. 빅 스텝이 될 거야 라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거예요. 끝났다 이제. 긴축이 시작된대.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때죠. 버블 붕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긴축이 닷컴 버블을 붕괴시킨 거죠. 네. 메타버스 랠리도 마찬가지예요. 메타버스 버블이 왜 붕괴됐습니까? 네. 긴축이 붕괴시켰죠.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역사상 버블은 버블 형성되고 붕괴가 계속 이어졌지만 이게 반복되었지만 붕괴는 언제 됐냐? 보통 긴축이 붕괴시켰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의 버블 장세가 언제까지 우리가 버블 장세 되게 불안하잖아요. 밸류에이션만 막 확대되니까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냐? 저희가 볼 때는 긴축이 시작되는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퀀트나 이런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분석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증권 주식 시황 담당 하인원입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 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MSCI 선진지수 편입 시도입니다. 이번 정부에 이제 시작하면서 내세웠던 공약이기도 했었고요. 사실 이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들이 작년 초부터 계속되고 있고 또 올해 큰 화두가 됐었던 밸류업 프로그램도 그 일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왼쪽 밑에 있는 표를 봐주시면 이게 MSCI 측에서 한국 증시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하나씩 좀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 그리고 통합 계좌의 활용도 낮은 문제, 장외 거래 제한되는 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올해 다 초에 나왔던 작년 초에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게다가 영문 정보 공개와 배당 제도의 문제점, 역외 외환 시장 부재 지적, 이런 것들이
작년 1월, 2월에 다 나왔던 조치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실 만한 내용이 이 배당 순서 바뀌는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작년 1월에 배당 절차 선진화 방안이라는 정책이 발표되면서 이런 부분이 지금 개선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가 외환시장이 올해 7월부터 거래 시간이 연장됐습니다. 원래는 오후 3시 반 정도에 같이 주식시장이랑 같이 마감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잠자는 시간에 이제 장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깨어 있을 동안에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 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외환시장 선진 방안이라는 정책도 작년 1, 2월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밸류업 프로그램도 올해는 특히 금융주를 저희가 계속 강조를 드려왔었는데 최근에는 기업들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밸류업 공시 기업들의 시총 비중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한 10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한 7% 이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10월 말 11월 들어서 주요 대기업들이 발표함으로써 전체 시총 중에서 지금 한 28% 정도 해당하는 기업들이 밸류업 공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MSCI 이 절차도 한번 알아두셔야 되는데 MSCI는 매년 5월 말 6월쯤에 평가를 합니다. 1년에 딱 한 번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5월 말 6월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선진지수에 바로 편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와칭 리스트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보면 후보군 같은 거에 먼저 편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 5월 말에 우리나라가 MSCI 와칭 리스트에 오르게 된다면은 1년 또 지나서 2026년 5월 말에 실제 편입 여부를 평가받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러고 나면은 지금 현 정부 임기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 MSCI 선진지수 편입을 만약 제대로 시도한다라고 한다면은 내년 5월 말에는 와칭 리스트에 어떻게든 편입이 되어야지 그 후에 일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MSCI 측에서 우리나라에 지적했던 문제, 지금 대부분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데 남아있는 문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매도 전면 재개고요. 또 하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근데 여기 또 공매도 전면 재개도 조금씩 이제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금감 원장께서 홍콩에서 금융기관들 대상으로 이렇게 컨퍼런스 같은 걸 하시면서 이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10월 말 11월 초에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잔고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국무회의를 이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관련해서는 사실 전면 재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개선하는 것도 이제 동반되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들도 지금 같이 시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3월쯤에는 이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공매도 하면은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또 이제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 그 헤지 펀드들 입장에서는 롱숏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공매도도 같이 해야지 이제 살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롱숏 전략이 항상 이제 필요한데 지금 공매도를 금지해 두면 숏 전략을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숏 전략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롱 자금도 안 들어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롱숏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숏의 관점에서는 또 일부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배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장 전체로 본다면은 어쨌든 외국인이 유입된다는 거에 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게 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당과 야당이 각각 의견을 내고 있죠. 저희가 이제 이 녹화를 하는 날이 화요일인데 화요일 기준으로 정부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11월 14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 상법 개정의 내용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를 들면 뭐 분할을 하거나 합병을 할 때 좀 대주주한테만 유리한 그런 결론으로 좀 평가받는 사례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좀 피해를 본다라고 평가받는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 기존의 상법 하에서는 이 주주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주주는 충실 의무 대상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특히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소송을 걸어봤자 어차피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패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 이 법안이 주주까지 이제 주주의 충실 의무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이 된다면은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소액주주들로 하여금 피해를 입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할 수 있을 테고, 소송을 하면서 승소를 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법 개정안의 취지는 그런 소액주주들의 권리도 이사회에서 보호를 해주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재계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논리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주주들이 소송을 이제 걸 수 있게 되면은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투자를 이렇게 신속하게 결정해야 될 경우들이 많을 텐데, 그런 거에 따른 이제 소송 리스크가 생겨날 수 있어서 오히려 투자 결정이 좀 지연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이유로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을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법 체계가 이렇거든요. 상법이 가장 상위 개념이고 그 밑에 자본시장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라는 것이 더 좀 의미 있게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에서 의견 대립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정책 통과가 만만치 않아 보이긴 하지만, 만약 정책이 통과된다면은 한국 증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좀 계속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논의 중인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후에 저희가 계속해서 주요 내용들과 또 투자 아이디어로 볼 만한 것들은 또 계속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종목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삼성전자는 최근에 그 5만 원이 살짝 하회했을 때 저는 그 정도 레벨이 락바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삼성전자 주가가 PBR이 1.0배를 하회했던 사례 총 5번이 있었거든요. 그 5번 사례를 돌이켜 봤습니다. 5번 중에서 2번은 이렇게 1.0을 찍자마자 바로 반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랑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사례고요. 나머지 3번 사례 중에서 2번은 10% 정도 추가 조정을 받은 후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5년 사례가 지금이랑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2015년은 참고로 중국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던 그런 시기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1.0배를 찍자마자 여기 80까지 내려가거든요. 즉 마이너스 20%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W자 형태의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그 5만 원을 살짝 하회했던 그날 기준으로 보면 19% 추가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과거 최악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015년 이후의 사례를 보면은 2016년부터 메모리 사이클이 도래했었죠. 그래서 2016년, 17년이 반도체 업종이 상당히 좋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경기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기 사이클이 거의 고점에서 이제 조만간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이고, 또 과거처럼 이런 메모리 사이클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벨에서는 크게 더 빠지지도 않고 크게 더 오르지도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략 이런 W자 형태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시장 자체보다는 업종이나 종목 이런 부분을 더 강조드리고, 그 부분은 저희 또 전략, 퀀트, 애널이 각각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퀀트 계량 분석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이고요. 12월부터 또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는 분야가 있죠.
배당입니다. 뭐 보통 이제 12월 말에 배당주들을 들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은 배당주들을 향한 관심이 커지는데요. 근데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결산 배당부터죠. 즉 2023년도 결산 배당 뭐 받는 시점, 실제로 받았던 시점은 이제 올해 초였을 텐데 그때부터 이 배당 기준일이 변경된 기업들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기준일이 변경이 됐다는 뜻은 과거에는 이제 12월 말이 기준인 종목들이 배당을 얼마를 줄지 대부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12월 말에 주식을 들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게 좀 투자자들한테 불리한 측면이 있다. 우리가 배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고서 배당주들을 살 수 있게 하자라는 이제 정부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결산 배당부터 실적을 발표할 때 배당을 같이 공시를 하고 보통 이제 2월 말이나 3월 말 이때쯤이 될 텐데 주주총회 시즌 때를 배당 기준일로 잡아서 그때 들고 있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나눠주는 그런 기준일의 변경이 있었고요. 하지만 아직 기준일을 바꾸지 않은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기준일을 바꾸려면은 이 기업의 정관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일 변경을 해야 하는데 뭐 정관을 바꾼 기업들은 많이 있지만 아직 실제로 이 배당 기준일 변경에 동참하지 않은 기업들도 뭐 많은 상태라서 뭐 올해도 지난 배당과 마찬가지로 12월 말, 그러니까 즉 12월 27일에 배당 낙인 종목들이 일단 있고 그리고 또 내년이 배당 기준일인 종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당이 분산돼서 기준일이 이제 퍼져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4분기 기말 배당만 놓고 보면은 코스피 예상 배당 수익률이 대략 한 1.4%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0.6은 기준일을 바꾼 기업들이고 한 0.8 정도가 기준일을 바꾸지 않은 그런 기업들일 것 같고요. 즉 1.4%의 배당락 중에서 0.8 정도는 12월 말에 나오고 나머지 0.6은 내년에 나온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기준일을 바꾸지 않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림이고요. 기업 수로 봤을 때는 대략 한 100여 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기준일을 바꿨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400개 이상이 되는 기업들은 기준일을 바꾸지 않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었고요.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445조 정도 되는 기업들이 기준일을 바꿨고 나머지 이제 1000조 이상 되는 기업들이 기준일을 바꾸지 않았거나 아직 배당을 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라서 이 기준일 변경은 여전히 기업들이 더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러면은 이 배당 기준일 변경 이후로 어떤 것이 바뀌었을까? 가장 큰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당락의 분산입니다. 옛날에는 12월 말에 배당락이 다 몰려 있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날 이제 배당주들을 향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 주가가 또 빠지는 지수가 같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었는데 지난해 배당락일 때는 그런 현상이 없었죠. 지수가 빠지지도 않았었고 이 배당락이 분산이 됐었는데요.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개별 기업들의 배당락, 즉 배당락일에 주가가 빠지는 그 현상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배당 기준일을 바꾼 기업들과 바꾸지 않은 기업들의 이 배당락일의 수익률을 한번 추적해 보니까 배당 수익률에 비례해서 이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다만 이 배당락 날짜가 분산이 되면서 이 시장 전체에 오는 충격은 조금 이제 퍼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가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럼 중요한 거는 연말에 배당 기준일을 바꾼 기업들도 있을 테고 안 바꾼 기업들도 있을 텐데 이 바꾼 기업들과 바꾸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 전략 또는 매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기준일을 바꾸지 않고 12월 말이 배당락인 기업들이 먼저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그 기업들에 대한 매매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거는 이제 워낙에 이 12월 말이 배당락이었던 거는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전략이기는 한데요. 이 결론부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보통 배당주를 사는 시점이 이 12월 말에 집중이 좀 많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에 집중해서 사게 되면은 이 보유하는 기간 중에서 이 배당락일에 노출되는 기간이 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주가 수익률로 봤을 때는 그렇게 퍼포먼스가 좋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게 사는 것보다는 12월 중순쯤에 사는 게 가장 좋았다라는 거고 이게 작년 결산 배당 시즌, 즉 배당 기준일을 변경한 기업들과 변경하지 않은 기업들이 혼재되어 있을 때도 먹혔었는가 이거를 제가 작년 샘플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니까 작년에도 그랬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작년에 12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매수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서 배당주들의 주가 수익률과 또 배당 수익률과 이 둘을 합친 총 수익률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추적을 해보니까 이 월말로 가면 갈수록 배당 수익률은 비슷하지만 주가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서 총 수익률이 조금 헤쳐지는 그런 모양이 좀 관찰이 되죠. 그래서 배당주들을 사신다라고 하면은 너무 늦게 사는 것보다는 최소한 한 중순 정도까지는 미리 사두는 게 좋다라는 점이고요. 그게 이제 작년에도 똑같이 먹혔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매수를 한 이후에 이 종목을 보시면서 가장 크게 드는 고민이 아마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주가야 사실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죠. 하지만 올랐을 때 내가 이 종목을 배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 건데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으면은 매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고민이 드실 텐데 결론적으로는 많이 올랐을 때는 굳이 배당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왜냐면은 이 주가가 오른 기업들일수록 배당락 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수록 배당락일 때 예상했던 배당 수익률보다 주가가 더 많이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빠진 기업들은 배당락일 때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내가 샀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주가가 미리 좀 많이 올랐으면은 굳이 이제 배당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괜찮다라는 거는 그게 수익률이 더 좋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배당을 더 받는다라고 한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배당을 안 받은 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즉 수익률의 개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였고요. 그래서 12월 중순쯤에 사서 주가가 오르면은 굳이 이제 배당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고 아닌 경우에는 배당락일에 매도를 하는 전략이 이제 배당주들의 전통적인 매매법이었고요. 그런 매매법을 기준일을 바꾸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가 기준일을 변경한 기업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가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는 11개 정도 되는 종목들이 두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해 실적을 발표했던 그 시점들이 여기 있는데 보통 실적을 발표하면서 DPS를 같이 발표를 하죠. 근데 그 DPS와 실적을 발표한 그날에 주가 수익률이 플러스로 끝난 그런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예상했던 컨센서스 DPS랑 실제 DPS랑 비교했을 때 실제 기업에서 우리가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한 DPS가 컨센서스보다 낮지 않은, 즉 시장의 예상을 최소 부합하거나 또는 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그런 종목들만 여기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배당 기준일을 미룬 기업들 전체 중에서 이런 조건을 갖고 제가 종목을 추려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 DPS를 발표한 이후부터 배당락일까지 보통 짧으면 한 달, 길면 한 2달 정도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주가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이 관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가 의미를 하는 바는 DPS를 알고 우리가 배당주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 DPS에 대한 시장의 평가, 즉 실적과 DPS를 발표한 날의 주가, 그리고 예상한 DPS와의 비교,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배당주를 골라야 할지 그 기준을 잡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기준을 잡는 게 단순히 그냥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투자했을 때보다 주가 수익률 관점으로는 훨씬 더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DPS를 알고 살 수 있게 한 배당 기준일 변경은 이 DPS의 수준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시장의 평가가 주가에 더 명확하고 냉철하게 반영이 될 수 있게 해준 그런 여지를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실적을 발표했을 때의 주가 흐름, 그리고 예상했던 DPS보다 그게 높냐 낮냐 이런 것들을 보고 고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리스트를 참고 차원으로 하나 보여드리면은 여기 있는 기업들은 모두 다 배당 기준일을 미룬 그런 기업들입니다. 근데 배당 기준일을 미룬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제 내년도 실적과 DPS를 발표한 이후에 이제 투자 시점을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예측이라기보다는 이 DPS를 발표했을 때 어떻게 하십시오 이런 대응의 영역이었죠. 근데 사실 예측을 좀 더 넣어보면은 결국 중요한 거는 예상했던 DPS랑 이 실제 DPS랑 비교했을 때 실제 DPS가 더 높은 종목들이 더 좋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배당을 더 많이 줄 만한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해볼까를 고민을 해본 게 여기 결론이고요. 그래서 여기 회색을 칠해드린 종목들이 올해 연초부터 기업들이 이제 이런 테마로 많이 올라갔었죠.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들이거나 또는 최근에 이 DPS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에 해당되는 기업들일수록 아무래도 이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기업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배당을 많이 주거나 또는 이 시장의 예상에 최소 부합하는 수준의 배당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예상과 다르게 배당이 좀 축소가 되는 그런 리스크가 적을 만한 종목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았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 금융주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뭐 금융주들이 사실 저희 KB증권에서는 11월부터는 중립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10월 달에 이제 주가 고점을 찍고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었죠. 뭐 그렇기 때문인데 내년도 실적 시즌 이후, 즉 이제 DPS에 대한 윤곽이 또 드러나는 그 시점 때는 이런 말씀드린 분석에 따르면은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도 좀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 내년에 한 번쯤 다시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뭐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자료를 쓰는 게 있으면은 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월간 전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KB증권 주식전략팀에서 12월 전략 준비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또 내년에 새로운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